기다려. 1월 말에 아마 수특이 나올 거고요. 수특이 총 작품 수로 하면 한 30작품, 50작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한 150작품이라고 해볼까? 1월 말에 수특이 나오면 한 150작품이 있을 텐데 여기 우리 반에 지금 경인만 있으니까 경인 기준으로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거든? 보통 독서 시간에 문학합니다. 그래서 문학이요.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 학교에서 지문으로 출제해요. 10개에서 15개. 그러면 만약에 시 세트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시 세트라고 하면 20개가 넘어가겠지. 10세트만 돼도. 맞아? 여기다가 플러스 독서 지문이 한 6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험 범위보다 되게 많은 거지. 그치? 양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를 뭐 시험 대비 4주 안에, 5주 안에 이렇게 해낼 수가 없어. 그리고 어차피 얘가 뭐니까? 수능 기출이잖아, 얘들아. 수능에서 연계될 거, 기출이란다. 연계될 작품들이기 때문에 얘는 재수하는 애들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월 말이 되면 수특 공부가 추가될 거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할 거냐면 우리는 무조건 기출을 볼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선생님 6개 묶어놨잖아. 6개 우선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트를 묶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사실 언제까지 볼 거냐면 니네가 언제까지 학원 다닐지 모르겠지만 작년 올해 고3 기준으로는 수능 보기 직전까지 수업했거든. 그때까지 기출은 계속 볼 거고요. 사실 앞에 기출 많이 볼 거고 중간에 수특 볼 거고 마지막에도 기출을 많이 볼 거야. 그래서 마지막 2달 동안은 기출하고 사설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중간에는 기출하고 수특 수완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국어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우리가 다 화법이잖아, 얘들아. 화법은 방학 동안에 3시간만 하면 돼요. 3시간. 그러니까 3시간 어떻게 할 거냐면 3시간 문학하고 독서 수업하고 뒤에 1시간 화법. 3시간 하고 1시간 화법. 그래서 몇 주만 하면 3주만 하면 화법 수업은 끝나요. 왜냐면 화법은 개념이 없고 문제풀이 요령 특강만 하면 돼서요. 요거 3시간 하면 됩니다. 그럼 요렇게 하고 나면 요거는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해 나가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할 거고요. 학교에 화법 시간 있잖아, 얘들아. 언매 선택한 친구 있고 화법 선택한 친구 있잖아. 화법은 수특 화법으로 수특 화법이 시험 범위예요. 지문 자체가 수특 화법에서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도 수능 화법처럼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학교 시험은 뭐 거의 많이 대비할 건 없고 요거를 니네가 이제 1월 말에 요거 나오면 그 전엔 기출 볼 거고 요거 나오면 요거 쭉 풀어 놓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화법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나중 되면 하나 틀리면 슬픈 선택 과목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천천히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얘들아 올해 수능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실 6월, 9월 수능을 이렇게 보면 이런 기조에서 문제를 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사실 6, 9월에 수특 연계가 별로 없었어. 지문 자체에.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연계 안 해줘? 뭐 이럴 정도로 사실 연계가 많지 않았었던 해거든. 그 올해 약간 선생님들이 좀 떨려 했단 말이야. 평소에 연계되는 거 연계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떨려 했단 말이야. 근데 수능은 똑같았어. 자, 독서는 어떻게 연계된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독서는 수특 연계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소재 연계. 소재 연계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지? 근데 사실 요 세트는 소재 연계가 됐다고 보기 살짝 어려워. 니네가 못 느껴. 근데 뒤에 선생님이 2번째 하는 거 있잖아. 과학지문. 과학지문은 다음 시간에 뭘 줄 거냐면 수특 과학지문을 하나 너네 나눠드릴 거거든요. 걔가 얘랑 연계된 지문이야 하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잖아.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 수특 지문은 독서를 무조건 보셔야 되기는 해요. 뭐요? 여기서 약간 배경 지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그치? 자, 문학은 무슨 연계가 됩니까? 작품 연계가 되죠. 그지? 보통은 어떻게 작품 연계돼요? 현대시 한계야.
너무 짜지만 한 개요. 그 다음에 고전 시가 한 개요. 그 다음에 고전 소설 한 개요. 그리고 재작년에 2호 수능에서 얘들아 뭐가 있었어서요? 현대 소설 연계까지 돼서요. 그래서 4개 다 연계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랬는데 보통은 어떻게?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거 3개는 기본 연계입니다. 현대시는 잘라 나오는 거 아니니까 통째로 하나 연계고요. 우리 수능 지문에서 고재종의 감나무 그늘 아래서라는 시가 있어. 그게 수안에 있었고 연계가 됐습니다. 고전시가는 북새곡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특강에 나와 있는 작품이었는데 연계됐고 요거는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찍었던 작품이야. 우리도 여러 번 복습을 했었고 고전소설은 수군가 너네 범위 내려온다 그거 있잖아. 수군가 지문이 연계가 됐는데 이거 3개 작품 다 모두 현대시는 당연하지만 3개 작품 다 모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발췌돼서 연계가 됐어. 거의 다 발췌돼서. 따라서 문학은 작품 공부를 조금 내신처럼 할 필요가 있다. 현대소설은 연계가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지만 올해는 안 됐어요. 작년에도 안 됐고 재작년에는 됐습니다. 현대소설은 시험에는 우리 학교 보거든. 우리 학교 시험은 보지만 사실은 현대소설 연계는 좀 안 될 확률이 높구나 라고 생각해서 낯선 작품 위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독서 우리 수능 특강 나오면 쌤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에 너네가 볼 수능도 얘들아 지금 수능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문의 구성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전부 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지문을 우리가 푸는 건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 이런 거 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갖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가나 지문이 나오니까 우리 문제풀이 맨날 얘기했듯이 가번 읽고 선지 보고 나번 읽고 선지 보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 혹시 9번 문제 먼저 푼 사람? 9번 문제 먼저 푼 사람. 저는 좀 먼저 푸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푸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나는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약간 좀 밑줄도 하고 옆에 쓰기도 하고 이러잖아 얘들아. 그러다 보면 A, B, C, D, E 그거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해. 그래서 잘 못 찾아. 어딨어? 근데 우리가 수능 보는 날 얘들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좀 당황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깨끗한 지문에서 그 어휘 문제들은 좀 빨리 찾아서 푸는 편이야. 나는 그렇게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어휘는 좀 미리 풀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9번 문제는 그래서 미리 풀어도 괜찮은 문제였고 다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9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번 지문을 읽는다고 해보자. 그럼 가번 지문에 1문단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가번 지문은 사회 지문이구나. 사회 지문 중에서도 무슨 지문이구나? 법 지문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요거를 마음속에 가져가시면 돼. 법 지문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년에 여러분이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3월에 보고 5월에 보고 6월에 보고 7월에 보고 9월에 보고 10월에 봐서 6번 볼 거거든. 6번 보고 나면 이제 수능 볼 거야. 수능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볼 국어 시험은 공식적으로는 7개가 되는 거거든. 7개 중에 선생님 장담하건대 사회지문에서 3번 이상은 법지문이 무조건 나옵니다. 왜요? 잘 생각해봐. 법지문 중에 뭐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 법지문 중에 요런 유형 나오면 요런 주제 나오면 되게 어려워. 무슨 경제 나오면 되게 어렵지. 맞아요? 역대로 경제지문이 수능에 나오면 되게 어려운 수능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혹시 우리 반에 경제하는 사람 있나? 경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네 왜 경제 안 해요? 14명이에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안 해요? 인원이 많아도 안 할 사람 있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그거 안 나와? 13명부터 등급 나와서 미치겠다. 1등이 1등급, 2등이 2등급. 미치겠다. 진짜? 그래도 고척은 한 반은 되던데. 고척 걔는 60명. 그래. 이거 60명이라고? 네. 그래요? 잠깐만. 70명 정도. 60명이니까 64, 24니까 2점 몇 명이 되는구나. 맞다. 그러네. 어쨌든 얘들아 그럼 애들이 기본적으로 1차에서도 경제 선택은 많이 안 하잖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남들이 어렵다니까. 맞아요? 어렵다니까.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어려운 개념을 배운 애랑 안 배운 애의 유불리가 제일 큰 게 누구야? 경제 지문인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 경제 지문이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만약에 유불리가 없게 하려면 대빵 어렵게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킬러 배제해라. 너무 어렵게 내지 마라. 교과에 충실해라. 이런 얘기 하니까 경제는 잘 안 나와. 모고에 나올 수 있지. 경제는 잘 안 나와.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과학 지문에서도 뭐는 잘 안 나오게. 우리 과학 지문은 과학기술 지문이니까 과학이 있고 기술이 있잖아. 뭐는 잘 안 나오게? 과학은 요즘에 잘 안 나와. 왜요? 과학도 유불리가 많지. 막 지구과학 이런 거 나와봐 얘들아. 선생님은 정말 지구과학 무식자잖아요. 근데 지구과학 좀 배운 친구들은 굉장히 잘 알아. 금방 풀어. 맞아? 화학 이런 거 어때? 화학. 난 화학 무식자잖아. 화학은 그지? 그래서 과학 지문은 잘 안 나와. 뭐가 많이 나와? 기술 지문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이번 수능에서도 뭐야? 열선형 팽창 지수라고 하는 기술 지문과 관련되는 게 나왔어. 그래서 보통은 기술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너무 쉽지 않게 내면서 유불리가 좀 적을 수 있는 사회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법지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법지문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 그러면 니네가 이제 법지문을 읽는다고 했을 때 얘들아 머릿속에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우리 법조항 중에 너네 알고 있는 거 있니? 난 없어. 법조항 중에 알고 있는 거 1도 없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있다? 책 같은 거 읽다 보면 법조항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다?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처벌하는 거지. 근데 그 무슨 죄도 어떤 조건이면 이렇게 하고 어떤 조건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법지문은 대부분 뭐로 되어 있냐면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맞니?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맞아? 보통 대부분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문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A를 하면 뭐가 되는데 A 다시를 하면 뭐가 되고 A2 다시를 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했듯이 이거 뭐와 같다. 경우 구분하는 것과 같다. 경우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법지문이 나왔는데 뭐가 나오면 조건문이 나오면 무조건 잘라 읽어야 된다가 1번이야. 조건문이 나오면 무조건 잘라 읽어야 된다가 1번이에요. 경우 구분하며 읽어야 된다라고 우리 작년에 수업했던 내용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체 확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떤 민사 소송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민사라는 게 뭐냐면 성원이랑 선생님이랑 문제가 있어서 둘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게 민사야. 개인 간의 일. 이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모이는 경우가 있어?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나 돈 빌려준 사람이야. 그럼 나 뭐라 그래? 채권자라고 하거든. 채권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그럼 성환이가 내 돈 빌려갔어. 그럼 성환이 뭐가 돼요? 채무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법에서는 정해져 있어. 왜냐하면 얘들아 법은 누구도 보호해야 되지만 채권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누구도 보호해야 돼. 채무자의 권리도 있는 거란 말이야. 두 개의 사람의 권리를 다 보호해 주는 게 법의 입장이야. 누구 한쪽 편 들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체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너네 잘 생각해봐. 성은이랑 선생님 둘 사이에 문제가 있어. 그럼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때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건 좀 쉽거든. 얘네 둘 사이. 맞지? 근데 얘, 나, 얘. 설명에 관련되는 일이라고 생각해봐. 이런 복잡해지지. 만약에 이게 성환이까지 포함해서 4명과 관계가 되어 있어. 그럼 어때? 더 복잡해지겠지. 주체를 확인하는 것의 이유는 뭐냐면 어떤 법조항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간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 사람 혹은 네 사람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일 수 있어. 그럼 이거 선지 만들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얘들아? 내가 해야 되는 일 얘가 한다고 말하거나 얘가 하는 일 얘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선지 만들기 너무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주체를 꼭 확인해 둬야 된다. 그 문제가 몇 번 문제냐면 6번 문제예요. 그 문제가 6번 문제. 연대보증과 관련되는 6번 문제입니다. 8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하는 것이냐 라는 누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누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지? 마지막 3번째. 요건 확인이에요.
예를 들면 뭐냐면 뭐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요건 혹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조건 문하고는 다른 거지. 이런 요건들이 실행이 돼야 이게 실행되는 거야 라고 하는 전제 조건 같은 것들이 있어. 이 전제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이 있다면 얘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됐지? 우선 기본적으로 법에서 물어보는 거, 법지문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저거를 기준으로 지문을 읽은 후에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이 나왔다. 그럼 나 어떻게 할 거야? 조건문 나오면 무조건 잘라 읽을 거야. 두 번째, 누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주어 꼭 확인할 거야. 세 번째, 어떤 법령이 시행되기 위해서 선행되는 조건들이 나와 있다면 그거 꼭 표시할 거야. 이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가져줘야 돼. 됐지? 자, 이제 자 본문 읽기를 해볼 건데요. 아까 선생님이 요걸 풀어봐라 그랬더니 성현이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몇 분 주실 거예요? 이랬어요. 근데 얘들아 사실 몇 분 주실 거예요? 이거는 뭐든지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너네 마더턴 같은 책 보면 거기 7분, 8분이 나와 있잖아. 근데 그 7분, 8분에 뭐예요? 압박이 되게 크지. 그러면서 너네가 그 안에 못 풀면 어떤 생각 들어? 아 망했다. 이런 생각 좀 들잖아 얘들아. 근데 그거의 기준은 몇 등급을 기준으로 한 7분, 8분이야? 우선 기본적으로 80분 안에 45문제를 다 푸는 아이들이 기준이에요. 80분 안에 45문제를 다 푸는 아이들이 기준인데 이거 좀 슬픈 얘기기는 하지만 얘들아 80분 안에 45문제를 다 푸는 아이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사실 이건 통계는 없고 나의 그냥 경험의 수치야.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 45문제 다 풀어요? 한 10명 있다고 하자. 정확하게요? 아니 정확하게 아니지 대충이지. 너네 생각에 그냥 주변 친구들 보고 너네 입장을 보면 80분 안에 45번까지 다 가는 애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 10명 중에 두세 명? 두세 명이면 3명이면 30%지. 맞아요? 그럼 30%면 몇 등급이야? 30%면 몇 등급이야? 1등급이 4%고 11%고 그 다음 23%냐? 맞아요? 그럼 4등급 애들도 45문제를 다 푼다는 뜻이잖아. 30%면. 아닐걸? 아닐걸이야. 아닐걸? 어디부터는? 내가 경험적으로 보면 얘들아 3등급 때부터는 갈려요. 3등급 때부터는 갈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 지문 날리고 3등급 받겠어. 이런 애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풀어보겠어. 요런 애들.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기에 1, 2등급 아이들까지는 오류 별로 없이, 오답 별로 없이 어디까지? 45번까지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3등급부터는 어떻다? 끝까지 못 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꽤 높다. 꽤 높다. 혹은 끝까지 가지만 중간에 어떻게 풀면서 날리면서 풀면서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다. 3등급부터는. 그럼 내가 지금 3등급 이하야 얘들아. 3등급 이하야. 그럼 내가 뭐가 좋아져야 될까? 지문을 독해하는 독해력이 좋아져야 돼. 문제 푸는 속도가 좋아져야 돼. 뭐가 선행이야? 얘가 선행이지. 지문을 읽는 게 먼저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까지는 시간 생각할 필요 없냐면 얘들아 육모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5모까지. 5모는 4월에 볼 수도 있고 5월에 볼 수도 있지. 올해 아직 모르겠네. 4모 원래는 4모지. 4모까지는 뭐 생각하지 마요. 시간 생각하지 말고 해도 돼요. 시간 생각하지 말고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6모부터는 약간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6모 보고 9모 봐야 이거 두 개 가지고 니네 뭐 쓸 거니까. 원서 쓸 거니까. 그치? 원서 쓸 때 원서의 기준이 되는 게 6모, 9모니까 이때는 그래도 이때 좀 전부터는 시간을 조금 재서 내가 좀 더 스피드를 내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근데 요 전까지는 사실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시간보다는 뭐해? 문항을 독해하는 것에 조금 더 치중해서 공부해라.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시간 체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2학년, 1학년 때와는 모의고사 보는 태도가 좀 달라야 돼요. 모의고사 얘기 나왔으니까. 왜냐면 너네 원서 쓸 때 진짜로 뭐가 기준이야? 니네 모고 본 게 기준이야. 근데 너네가 모고를 얘들아 계속 잘 안 봤어. 잘 못 봤어. 우리 은서는 안 그러겠지만 고3도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모고 보는 날 생겨 쓰고 학교 안 가는 애들도 꽤 있어. 선생님 가면 잘 안 보고 잘 것 같아서요. 막 이런 애들. 절대 안 돼.
이게 데이터가 돼서 너네가 원서를 쓸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시간은 상관없다야. 지금은 특히나 이번 방학에는 아주 상관없다야. 시간 오래 들여도 좋다야. 됐지? 자, 이제 질문 갑니다. 가번 질문 읽을 거예요. 우리가 지문 전체를 하나로 통으로 읽는 거는 개박살나는 지름길이잖아. 우선 기준을 뭐로 잡아요? 문단별로 잡는 게 맞죠? 왜냐면 전체 내용이 내 머리에 다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너네한테 이거 전체 딱 읽고 싹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깔끔하게 쓰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교수님들이 엄청 다듬어서 쓴 글이라면서 네, 문제 내기 좋게 엄청 다듬은 글이에요. 따라서 쉽게 쓸 수 있는 글도 약간 어렵게 찢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싹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문단별로 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읽을 거냐면 문단 안에는 뭐가 있을 거니까 문장이 있을 거니까 지금은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볼 거예요. 첫 번째 문장 가봅니다. 1문단의 첫 번째 문장. 자, 성현이가 한번 읽어. 네.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안 줘가지고 또 이 사람이.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주범이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해석이라고 한다. 그렇지. 자, 1번 문장. 첫 문장 옆에다가요. 우선 이렇게 쓰세요. 수식을 통한 정의라고 쓰세요. 너네가 염두에 둘 첫 번째. 수식을 통한 정의. 됐어? 자, 그러면 써놓고 선생님이랑 그 첫 번째 문장을 뜯어볼 건데 그건 첫 문장은 얘들아 뭐에 대한 정의야? 첫 문장은 뭐에 대한 정의야? 네, 뭐요? 법 해석에 대한 정의죠. 그럼 만약에 첫 문장을 얘들아 이렇게 썼다? 법 해석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럼 그 문장이 더 머리에 잘 들어가? 지금같이 쓴 문장이 머리에 더 잘 들어가? 법 해석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썼으면 이 문장이 정의 문장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법 해석이야라는 게 훨씬 더 잘 들어가지. 그런데 너네한테 뭐 할까 봐? 머리에 너무 잘 들어갈까 봐. 수능에서는 얘들아 항상 정의를 어떻게 줘요? 수식을 통해서 줍니다. 맞아? 수식을 통해서 줍니다. 그러면 수식을 통해서 준 정의를 너네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바꿔요? 쉬운 문장으로 바꿔요. 뭐 하는 거라고? 그럼 법 해석은? 성문법의 법 조문을 뭐 하는 거? 해석하는 거. 이렇게 머리로 바꿔서 생각해. 알겠어? 바꿔서 생각해. 여기까지 됐지? 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두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아니, 내가 읽을게.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우선 규범이므로 밑줄. 두 번째 문장, 규범이므로 밑줄. 해놓고 그 다음 뒤에 읽어볼게.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 여기다가 왜 밑줄 할게? 얘 어떤 문장이야 얘들아? 두 번째 문장은? 두 번째는 어떤 문장? 인과의 문장이지. 맞아? 인과의 문장이지. 규범이므로 앞에가 뭐가 될 거고요? 원인이 될 거고요. 규범이므로 뒤에가 뭐가 될 거예요? 결과가 될 거죠. 맞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인과의 문장에 보이면 얘를 이렇게 화살표를 해.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합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로 화살표가 갈 수도 있어. 맞아? 얘는 무슨 문장? 인과 문장입니다. 자, 인과 문장은 선생님들이 문제 내실 때 뭐 하기 좋다고요? 인과를 바꿔내기 좋다고요. 이유는 뭐냐면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어. 그치? 이 말이 다 지문에 있어. 그럼 니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인과라는 걸 니네가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이 말 나오고 이 말 나오면 관계가 인과가 아닌 문장으로 나와도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인과야. 그럼 나 질문. 얘들아, 왜
왜 성문법을 해석할 때 일상적 의미에 충실해야 돼? 왜 일상적 의미에 충실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야. 이렇게 배웠어요. 왜 일상적 의미에 충실해야 돼? 아, 고3아, 이유가 앞에 있잖아.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 그 앞에 뭐라 그랬어?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맞아? 그렇게 대답해야 돼. 맞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일상적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일상적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보편적 의미 적용되기 때문에. 맞아?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장. 이러한 물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세 번째 문장. 무슨 해석? 핵심어. 물리 해석. 맞지? 법을 해석할 건데 법을 해석하는데 법 해석의 기본이 무슨 해석인 거야? 물리 해석인 거야. 맞아? 1문달까지 읽고 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 글은 무엇 중에서 법 해석의 방법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 물리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여기까지 읽고 뭐라고 생각했다고? 이 글의 중심 화제는 물리 해석일까? 라고 생각했다고. 어떻게 하는 거? 물리 해석 다른 말로 바꿔봐. 응? 지문에 나와 있는 말로 바꿔봐 얘들아. 물리 해석. 무슨 해석? 일상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 일상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을 물리 해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1문단에서 얘들아 나 지금 이렇게 왜 하냐면 너네 이렇게 숙제해요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숙제해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이렇게 해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2문단 갑니다. 2문단 읽으면서 1문단 마지막에 나 뭐라고 생각했다고? 이 글은 물리 해석에 대한 글이구만 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게 어디부터 깨져요? 시작부터 깨집니다. 뭐라고? 그러나. 그지? 그러나. 그럼 얘는 뭐에 대한 게 아니었던 거야? 이거 열심히 설명하려는 글이 아니었던 거야. 맞지? 뭐라 그랬어요? 물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 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대요? 해석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대요. 해석 방법 2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있어요? 해석 방법 2가지 더 소개했어. 누구요? 그렇지. 체계적 해석. 질문. 체계적 해석 앞에 밑줄 한 사람. 저요. 누구요? 지윤이 뭐 밑줄했어요? 사용된 맥락. 옳지, 옳지, 옳지. 체계적 해석이라는 건 무엇을 고려하는 관점? 맥락을 고려하는 관점. 아직 맥락이라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맥락을 고려하는 게 체계적 해석이래요. 하나 더 소개했어요. 무슨 해석? 역사적 해석. 자, 역사적 해석 앞에 동그라미나 밑줄한 단어 있어요. 뭐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해서 아니야. 여기다 밑줄에 써야 돼. 역사적 해석 앞에 앞이냐 뒤냐? 앞이네요. 무엇을 고려하는 게 역사적 해석이야? 입법 과정이에요. 입법 과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읽고 니네가 해줘야 될 사고가 있어. 여기까지 읽으면 니네가 생각해야 될 사고 과정이 있어. 써보자. 이렇게 써봐. 나열병렬이라고 써보세요. 예를 들어 그 예로 앞에까지. 나열병렬이라고 써보세요. 요걸 생각을 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1문단하고 붙여보자. 1문단에 이 사람 뭐 얘기한다 그랬어? 법 해석이야. 법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일상적 의미로 해석하는 물리적 해석.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뭐가 있다 그랬어? 맥락을 고려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을 고려하는 역사적 해석. 맞아? 그러면 법을 해석하는 몇 가지? 3가지 방법. 이거 제시하고 있지? 맞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나열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나열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질문. 나열하고 있으면 무조건 글은 어떻게 전개된다?
왜 예를 들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뭐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 밑에 뭐 설명할 거야? 뭐뭐뭐를 차례대로 설명할 거라고. 맞아요? 그럼 니네 아직 산문단 안 읽었다 치고 산문단 안 읽었지만 산문단은 뭐에 대한 설명하겠어? 예상해봐. 예상해봐. 산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어? 물리 해석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잖아, 얘들아. 그럼 산문단은 무슨 해석? 체계적 해석에 대한, 이건 안 써도 돼. 설명. 사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어? 역사적 해석에 대한 설명을 쭉 늘어놓겠구나라고 니네가 생각할 수 있어. 맞아? 너네가 여기서 어디까지 생각하면 되냐면 아, 얘 대상 나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열된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면 돼. 물론 끝까지 읽으면 선생님 생각은 틀렸어요. 선생님 생각은 틀렸어. 근데 여기서는 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괜찮아? 됐지? 여기까지 생각했지?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로 얘들아 그 밑줄 그 밑줄하고 옆에다 뭐 쓰시냐면 지시어의 의미 파악이라고 쓰세요. 지시어의 의미 파악. 얘들아 있잖아. 독서 지문 독해하는 방법이 사실은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영어 지문 독해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맞지 않아? 왜? 선생님 영어 잘 못하지만 너네가 하는 수능 영어 되게 어렵잖아. 그럼 그 문장이 어때요? 한 문장 되게 길어요, 짧아요? 한 문장 되게 길잖아. 그럼 니네 이거 한 문장 통으로 다 읽고 해석해? 아니지. 선생님들이 잘라주시거나 니네가 어떻게 하면서 잘라가면서 읽지. 맞아? 그럼 읽다 보면 이 중간에 뭐 나와? it 나오잖아. 그럼 it 이거 그냥 해석해? 아니지. it이 지칭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가서 얘로 얘를 해석하지. 맞아? 톰 앤 제인 나왔단 말이야 여기. 그리고 여기 누구 나왔어? 데이 나왔어. 그럼 이 데이를 그들은 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로 해석해? 톰 앤 제인으로 해석하잖아. 맞아? 이거 영어 시간에 해석하는 방식이지. 이게 사실 독서 지문 해석하는 거랑 굉장히 똑같아. 그래서 국어 시간에도 뭐 나오면 지시어 나오면 지시어의 의미를 무조건 찾아서 넣어줘야 돼. 안 하면 지문이 완벽하게 붙질 않아요. 그럼 가볼게요. 무슨 예로? 그 예로 역사적 해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로 담보를 들 수 있다. 그럼 질문. 여기서 그 예라는 게 무슨 말이야? 무엇의 예로 담보를 들 수 있어? 나 담보를 무엇의 예로 설명해 볼게. 뭐야? 여기서 그는 뭐야? 응? 체계적? 체계적만 얘기하는 걸까? 체계적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 성현이가 체계적이라고 얘기한 건 3문단, 4문단의 내용 때문에 그랬던 거야. 맞지? 여기서 그 예로 담보를 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 예라는 건 무엇을 담보를 나 어떻게 설명할 거야? 법 해석의 관점에서 무슨 해석? 물리적 해석. 그다음 무슨 해석? 체계적 해석. 무슨 해석? 역사적 해석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담보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물리적으로 해석할게. 두 번째, 체계적으로 해석할게. 세 번째, 역사적으로 해석할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니까 이게 그 예야. 맞지?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도 너네는 뭐가 떠올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설명해야지 라는 게 떠올라. 근데 선생님이 마지막 끝까지 가번 지문을 읽고 나서 네 번째 문단이 끝이야? 이렇게 내가 생각했어. 이상한데? 이거 문단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거든. 생각한 이유가 뭘지 너네 한번 나중에 질문해 볼게 말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로 설명하겠다 그거야. 그럼 이제 읽어볼게.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밑줄, 일상적 의미. 일상적 의미 밑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독서할 때 겨울방학에도 강조했던 게 있었는데 선생님 뭐였냐면 붙여 읽기 해라 이 말 되게 강조했었지. 붙여 읽기의 기본이 뭐였어요? 붙여 읽기의 기본이 뭐였어요?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었지. 이래야 정보량이 준다 그랬지? 거기 보면 일상적 의미라는 말 있어. 일상적 의미 무슨 해석? 그렇지. 법 해석 중에 무슨 해석? 일상적 의미로 법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무슨 해석? 물리 해석. 그럼 물리 해석이라는 말과 일상적 의미의 해석은 무슨 말? 같은 말. 다른 의미 아니야. 같은 말. 그러면 담보를 얘들아 뭐로 해석하면?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맞아? 아까 뭐라 그랬어? 아, 담보를 내가 이 세 가지 해석 방법으로 해보겠다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얘가. 그래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야? 물리 해석하면 이 말인 거야. 맞아? 이 글이 그냥 설명문이어서 얘들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글로 썼다면 담보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야 이렇게 썼을 거야. 근데 너네는 뭐 하는 거니까 이 지문이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필한 지문이니까 물리해석이라는 말 안 쓰고 뭐 쓴 거야? 일상적 의미라고 쓴 거야. 물리해석 얘기인 거야. 자,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얘기를 해요? 맡아서 보증하는 거래요. 맡아서 보증한다는 거래요.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가 뭐가 있냐면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얘들아 전자제품이나 전기제품 같은 거 보면 뒤에 무슨 마크 붙어 있는 거 보여? 무슨 KC 인증 뭐 이런 거 보여요? 그럼 그 인증이 뭔 거야? 담보의 일상적 의미인 거지. 맞아? 담보의 물리적 해석인 거지. 맞아? 됐지? 자, 그 다음.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 다음 줄 가봐.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담보를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그럼 질문. 세 번째 문단, 3문단 시작으로 가서 너네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생각한 게 있어야 돼. 담보를 무슨 입장에서 설명했다. 그렇지. 담보를 어떤 입장? 체계적으로 해석했다. 어떤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맥락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뭐와 뭐는 같은 걸로 보니까. 체계적 해석은 맥락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보니까. 맞냐? 근데 무엇을요? 어떤 맥락으로 보겠다고요? 유상계약의 맥락으로 보겠대. 맥락을 유상계약이야. 근데 니네 유상계약 모를까 봐 뒤에 뭐 했어? 되게 친절하게 소개해줬어. 가볼게. 담보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밑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보가 유상계약의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라고요?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상의 값어치 보장하는 거지. 이 대상이 1억이면 1억이라는 값어치를 보장하는 게 담보지 이거야. 이때 유상계약이란 그 대상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그럼 여기서 나 질문 얘들아. 유상계약이라는 건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가 한 명이야 두 명이야? 그치? 2명 이상이겠지. 그 2명 이상이 서로 뭐 하는 거? 대가를 주고받는 거. 내가 성환이한테 말이야 뭘 사면 성환이가 그 대가로 뭐 주는 거야? 뭐 물건 주는 거지. 맞아? 나는 쟤한테 돈을 주고 쟤는 나한테 물건을 주는 게 이런 게 뭐라는 거야? 유상계약이라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됐지? 자,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매매계약은 유상계약 맞아요? 네. 왜냐면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돈을 대신에 물건을 받는 거니까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의 일종이에요. 여기 맞는 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줄까지가 있어. 세 번째 문단에 선생님 지금 읽은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에서부터 마지막 문장 인정되지 않는다까지 문장 몇 개 안 되지 얘들아? 문장 몇 개 안 되지? 얘를 우선 몇 개로 끊어봐야 될까요? 몇 개로 끊어봐야 될까요?
두 개? 우리 서훈이 두 개 어떻게 끊었어? 아, 담보 책임지는 것과 안 지는 것으로 끊었대요. 그래요? 그럼 문장이 어디 있을까? 성현이는 어떻게 끊어야 될 것 같아? 네. 어떻게 끊어야 될 것 같아? 우선은 얘들아 1분만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부터 한 번만 다시 읽어볼래? 유상계약의 일종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정되지 않는다까지 거기 한 번만 다시 읽어봐. 한 번만 읽어봐. 요거를 잘 읽었어야 5번에 4번이 왜 답인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 요거 하고 너네한테 5번에 4번이 왜 답인지 설명을 들어볼 거야. 4번 쓴 사람은 되게 많아, 얘들아.